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성애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자신을 끌어들이려고 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서 안철수 의원을 엄중 경고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당에 우회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일요일인 어제 이진복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아왔고 안철수 후보의 윤한연대, 윤핵관 언급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윤핵관이라는 악의적인 프레임이 선거 분위기를 흐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현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후보 구도가 압축되다 보니까 네. 과열 양상을 보이는 건 어쩌면 좀 자연스러운 거고요. 누가 당 대표가 되든지 간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지금 해야 됩니다. 정부 출범 9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각 후보들이 선거 전략 차원에서 여러 가지 행동도 하고 프레임을 짜더라도 대통령을 지목하는 구체적인 표현을 하는 것은 좀 지나치죠. 그다음에 윤핵관의 지휘자는 누구누구다, 이런 식의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도 지나쳐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은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자제를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이후에 각종 논란 이후에 각 후보들을 둘러싼 서로 간의 공방이 후보 정체성 문제로 지금 옮겨가고 있어요. 네. 후보 정체성 문제가 나오는 이유는 이 집권 세력 전체를 아우르는 황금팀을 국민의힘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소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일단 다른 당 전당대회라고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과 예를 들어서 이낙연 후보가 내가 이문연대를 하겠다,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안철수 의원이 아직도 본인을 국민의힘의 구성원으로 혹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래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관계에서를 대등한 관계를 자꾸 생각하신다는 점에서는 대통령이 불편해할 만한 일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대통령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게 문제다라고 말하는 그 이진복 정무수석의 발언은 코미디에 가깝다고 봐야죠. 일단 당원 100% 룰이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대통령이 100%라는 게 맞지 않아라고 언론에 보도한 다음에 바로 결정이 됐고, 전당대회 날짜도 윤핵관들과 당 지도부가 대통령 이 관저에 만찬에 초대받은 뒤에 날짜가 흘러나온 다음에 바로 결정이 됐고, 지금까지 거의 모든 과정이 나경원 의원의 해임까지 포함해서 거의 전 과정을 대통령실이 사실상 주도해오면서 선거를 치렀는데, 대통령을 선거에 개입시키지 말라는 말은 글쎄 지금 선거에서 주전 선수로 뛰고 계신 대통령한테 좀 결례가 되는 말씀이 아닌가 싶은 지경이었습니다. 예,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또 이것이 당무 개입이 아니라 1호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한국의 대통령제 하에서 아무리 정당 행사라 하더라도 대통령의 역할과 뜻이 중요하다는 건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사실 아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뜻을 이제 비공개로 드러내느냐, 반공개로 드러내느냐, 공개적으로 드러내느냐, 이 정도 저는 차이라고 보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지나친 선거운동 전략이나 프레임이 선거인단이나 당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면 가만히 그냥 침묵하고 있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최근의 사태가 일련의 그런 흐름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정 분리라는 기본 원칙에도 어긋나는 데다가 삼권 분립 국가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무슨 80년대 당 총재가 대통령이 돼서 당을 자기 하수 부리던 시절이 아닌데 지금 1호 당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발언은 정말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인 겁니다. 대통령으로서 본인의 한 표를 행사하는 정도의 의미를 우리가 한정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자, 선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인 룰을 대통령실에서 정해가면서 만들어가고 정적이라고 할 것도 없이 같은 편인데 이 사람은 반윤이고 이 사람은 비윤이고 다 쳐내면서 선거를 치르는데 1호 당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주변에 이런 분들이 지금 얘기를 넣고 있으니 대통령이 본인이 하는 행동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측근들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대통령실과 안철수 후보가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아침 안철수 후보의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도는 윤 대통령님의 국정 과제를 정말 충실하게
있게 그리고 또 존중하면서 실행에 옮기겠다는 그런 뜻이었는데요. 네. 그걸 나쁜 표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는 쓰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러면 윤핵관이라는 표현도 앞으로 안 쓰고 안윤연대라는 표현도 앞으로 안 쓰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안윤연대라고 저는 쓴 적이 없습니다. 유난연대라고는 썼습니다만. 네. 안철수 의원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만 안 후보는 이제 윤핵관 그리고 윤한연대라는 표현은 쓰지 않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서 제대로 소통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안 후보가 이 인터뷰를 끝으로 기존에 예정돼 있던 일정들을 모두 수년하면서 사실상 일정을 모두 중단한 상황인데 이것이 대통령의 공개 경고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봐야 되는지 안철수 후보의 다음 스텝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근데 전후의 맥락을 보면 제가 볼 때는 물러선 거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좀 힘든 측면이 있고요. 숨고르기에 들어간 거 아닌가 싶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대통령실이 선거운동 개입이라면서 뜻을 분명히 드러냈고 또 문병우 최고위원 출마하신 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대리전 양상도 사실 있기 때문에 선거 전략 차원에서 예민한 부분은 피해가면서 당원들이나 선거인단의 뜻을 점검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게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보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제가 볼 때는 갑자기 무슨 입장을 바꾸어서 친윤 행보를 하기도 그렇고 또 영반대로 가기도 힘들고 해서 암중모색을 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암중모색으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안 후보가 기존에 예정돼 있던 일정을 모두 취소했기 때문에 안 후보의 이 같은 행보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이런 추측들이 여러 가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일단 놀랐을 겁니다. 설마 했는데 반윤이다. 저 사람 우리 편 아니다. 적이다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면서 대통령이 직접적인 공격을 가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네. 겁니다. 어느 정도 윤핵관들과 충돌하는 그림 정도야 하면서 사실은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가고 싶은데 저 주변에 있는 인사들이 문제다라는 프레임을 치고 들어가던 중이었는데 대통령이 아니 내가 불편해. 나는 당신이랑 한 편이 아니야. 적이야라는 표현까지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선거 전략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일단 한 발 물러서는 게 맞는데 안철수 후보는 지금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당원들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이제 와서 비윤이 되거나 반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상대방이 때리면 맞서기보다는 일단 한 발 물러서서 좀 숨을 고르고 다시 나와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가는 행보. 난 한 편이다. 뭐 윤핵관 편 안 쓰겠다. 이런 기조를 이어가려고 할 텐데요. 오늘 정도는 고민을 해야겠죠. 예. 이런 가운데서 김기현 의원의 후원회장 심평 변호사가 안 의원이 당대표에 당선이 된다면 윤 대통령이 탈당하고 신당을 창당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해서 또 논란이 됐습니다. 일단 김기현 의원은 이거는 신 변호사의 개인 의견이다. 이렇게 선을 긋긴 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좀 해명이 필요한 발언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좀 너무 많이 나간 발언이죠. 뭐 이겁니다. 심평 변호사가 보기에는 안철수 후보의 정체성이 국민의힘의 정체성과 맞지 않다. 뭐 이걸 지적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특정 후보의 후원회장이 특정 후보를 겨냥해서 논란의 씨앗이 될 만한 말씀은 안 하시면 좋겠다. 많이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발언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더러운 여의도 정치판을 버리고 새로운 판을 짜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계신 상태로 봤던 거 아닙니까? 그런 와중에 국민통합위원회 이제 김한길 전 대표가 이 문제와 관련된 플랜을 만드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공공연한 소문이었고요. 그런데 과연 총선 전에 이걸 추진할 수 있느냐? 이러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래도 한 50-60%좀 넉넉히 나와야 새로 나와서 구태 정치를 벌이고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라고 말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지금 실패한 상태에서 심평 변호사가 이제 속내를 노출한 그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당 창당할 게 아니라면 잘라내야죠. 그냥 개인 의견이라뇨. 지금 대통령의 멘토로서 역할하시는 분의 이런 중요한 말씀이 나왔는데 이거 자체가 그냥 개인 의견이라고 무시하고 지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보고요. 당내 동요를 막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적극적인 조치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네, 정체성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오늘 친윤계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이 SNS에 올린 글을 보면 공산주의자 신영복을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안철수 의원을 사실상 강하게 비판하는 메시지도 냈더라고요. 이 국민의힘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된 안철수 후보를 향한 어떤 비판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봅니다. 지금 전국의 당원들의 그 단톡방이나 SNS를 통해서 신영복 전향하신 분, 작가시기도 하고 그러죠. 그분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노조에 대한 부분, 사드 문제에 대한 안철수 후보의 여러 가지 기존의 입장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국민의힘의 정체성과 정면 충돌하거나 어긋난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부분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불거지거나 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기현 의원의 행보를 좀 보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자택을 찾아간 데 이어서 나 전 의원의 지금 가족 여행 중인 강릉도 직접 또 찾아가서 연대를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또 나 전 의원을 비판하면서 성명을 냈던 초선 의원들이 나 전 의원 사무실을 찾기도 했는데요. 이런 좀 상황들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제 눈엔 설득으로 보이지 않고 압박으로 보입니다. 계속 이렇게 할 거냐. 지금 승부가 매우 좁아졌는데 이런 상태에서 당신 끝까지 움직이지 않을 거냐. 강릉 여행도 지금 가족 여행 중이라고 하는 것인데 윤핵관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지금 당대표 선거가 지금 백척간도 앞에 서 있는데 김기현을 돕지 않고 왜 그런 데가 있느냐라는 혼란이 나올 만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뭐 이제 솔직히 이 상황을 놓고 보면 현재 지역위원장 자리도 전 위태해졌다고 봅니다. 이미 대통령도 그렇고 윤핵관들이 완전히 마음을 돌린 상태라서 여기에서 김기현 의원 선거 도와준다라고 해서 저는 새로운 그림이 열릴 거라고 보지 않거든요. 나경원 의원은 마지막 남은 정치적 자존심을 지키고 이번 선거엔 개입하지 않는 것이 본인의 남은 정치적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일 것으로 봅니다. 예, 설득이 아니라 압박으로 보인다. 나 전 의원의 행보까지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렇게 보실 분도 있으시겠죠. 근데 이제 전당대회나 정치적 행사에서 연대를 모색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김기현 의원이 후보가 삼고초려의 자세로 최대한 배려하고 예의를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요. 그거 자체가 선거운동의 중요한 일환입니다. 제가 볼 때는 우선 나경원 전 의원의 지지층과 국민의힘의 전통적 지지층이 제가 볼 때는 정체성 문제나 여러 가지에서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전 의원도 전당대회 국면을 보면서 보는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향후에 전당대회 이후에 자신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 정체성이나 뭐 핵심 지지층의 성격이 영 다른 쪽으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초선 의원들 불출마 선언 전후로 해서 불편했던 사람들이 가서 그분을 달래기에 나선 것은 제가 볼 때는 중대한 포용 화합의 행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정치인은 정치적 입지와 향후 행보를 염두에 두고 가기 때문에 나경원 전 의원도 여러 가지 생각을 감안을 하고 계실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다음으로는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천하람 순천갑 당협 위원장이 처음으로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 포함이 됐는데 3위와 오차 범위 내로 4위, 그러니까 예비 경선 기준 안에 들었습니다. 일단 말씀드릴 것은 이번 여론조사가 국민의힘 선관위가 당대표 후보자들을 6명으로 좁히기 이전에 실시됐던 조사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천하람 후보가 4위에 들었다는 것, 이준석 대표가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가운데 4위에 들었다는 것, 이것도 적지 않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 과정을 볼 때는 저는 상당히 크게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예, 지금 천하람 후보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은 네. 이준석 대표 체제 이후에 입당한 분들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젊은 층, 중도 성향, 그리고 수도권의 일부가 지지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전당대회 전체의 흥행을 위해서나 성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현재 추세를 볼 때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걸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3, 4위 다툼에서 김기현, 안철수 다음에 3위로 랭크될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예선, 그러니까 본선에 올라가선 천하람 의원이 저는 3, 4위 안에 당연히 들 것으로 보고요. 여기서 좀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는
이게 전 당원 투표이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이 당원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천하람 위원장의 등장으로 천하람 위원장이 데리고 오는 표는 이번에 선거에 투표를 포기했던 사람들로 봐야 하거든요. 뭐 마땅히 찍을 사람이 없다. 예를 들면 유승민을 지지했거나 이준석을 지지했을 경우 찍을 사람이 없다.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당원의 투표의 분모를 넓히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하다못해 10%라도 갖고 들어오면 김기현 의원이 1차에서 어떤 식으로든 과반수를 넘으려고 했던 전략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되는 상황. 즉 1차 투표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일부 표를 뺏길지 모르겠지만 천하람 의원이 안철수 후보를 넘어설지 여부는 제가 여기서 뭐 예측할 문제는 아직은 아닌 것 같긴 하고 안철수 의원이 앞설 것 같긴 한데요. 예. 어쨌든 결승전으로 가게 되면 원래 투표를 안 했던 이준석을 지지하는 표들이 들어와서 예선전을 치르고 결국은 김기현 의원이 과반 확보를 못해서 결승전에 가게 되면 이것이 상당한 변수로 작동하게 되는 그림이 그려져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자체는 굉장히 한번 출렁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상당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천하람 후보와 결선 투표에서 연대할 수도 있다라는 뜻을 지금 밝힌 상황이거든요. 물론 천 후보는 안 후보를 겨냥해서 기회주의적 간보는 정치한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 글쎄요 연대의 가능성 좀 있다고 보십니까? 비슷하지만 좀 많이 달라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당연히 천하람 후보를 포용하고 싶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천하람 후보의 지지층이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과 겹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결선 투표라든가 이런 거 저런 걸 염두에 두고 그 밑자락을 깔겠죠. 그런데 천하람 후보 입장은 안철수 후보와 많이 다릅니다. 이분은 정치적 가치라든가 지향점이라든가 정체성도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정치공학적인 연대나 단일화는 생각 안 할 겁니다. 오히려 이번 전당대 경선 과정을 통해서 의미 있는 지지 기반을 만든 다음에 자신들의 브랜드로 정치 혁신이라든가 국민의힘 변화를 요구할 그런 행보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두 분의 계산이 바라보는 지점이 전혀 다를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전 투구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 내부에서도 좀 전당대회가 분당대회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좀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상황들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네, 저는 분당의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에서 가장 힘이 센 대통령조차도 국정 지지율이 50%를 안 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차고 못 나가는 정당을 누가 차고 나가겠습니까? 뭐 예전에 한번 나가서 고통을 겪었던 유승민 의원이 다시 나간다. 이것도 좀 불가능한 그림으로 보여지고요. 분당대회까지 가진 않겠지만 어쨌든 전 거꾸로 천하람 위원의 등장으로 내부가 시끌시끌해지면서 오히려 대통령실이 막 재단을 해서 억지로 만들려던 그림이 좀 더 자연스러워져서 당장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고가울 수 있겠지만 이제 좀 제대로 된 전당대회로 돌아간다는 측면에서는 이 정도는 윤핵관이 받아들이고 선거를 치러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뭐 여야를 막론하고 전당대회 거치고 난 뒤 분당으로 간 사례는 사실 없습니다. 정치라는 게 전당대회가 굉장히 큰 정치적 용광로이기 때문에 당내에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나면 대개는 다 차이가 있고 다툼이 있더라도 화합을 하는 과정으로 수렴이 되고 지금 이제 천하람 후보가 약진을 하면서 약간의 변수가 생겼지만 마찬가지의 수순으로 다른 후보들 만약에 결선 투표제로 간다면 다른 후보들의 그 정치 정향이나 지향점이나 가치나 정체성이 천하람 후보와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표가 황금 분할로 이루어져서 어디로 모일지는 그때 가봐야 되거든요. 예단할 수는 없고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 민주당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민주당이 6년 만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애 투쟁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 목소리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투쟁의 방법과 관련해서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거리에 나가서 거리 투쟁을 벌여야 되는가라고 하는데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네. 지금 당이 하나로 합심 단결해서 지금 무도한 권력의 행사 더구나 민주당의 야당의 대표를 조작 수사로 얽어넣으려 하는 데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서 투쟁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는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장외 집회에는 계파를 가리지 않고 100여 명의 현역 의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장외 투쟁의 장기화 가능성을 얘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에 일각에서는 역풍을 우려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민주당의 장외 투쟁 좀 어떻게 진행되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자주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외 투쟁이 문제가 되는 것은 예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사학법 반대를 하면서 130일 동안 본회의 기간에 국회문을 닫고 나가버렸거든요. 이런 정도 되면 압박도 되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주중에 일하고 주말에 장외 집회를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여론의 압박은 받겠지만 실무적인 압박이 들어온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그 거꾸로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주중에 일하고 주말에 집회하겠다는데 뭐 그것도 못하게 하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사실은 공격당할 여지가 별로 없어서 근데 반대로 말하면 장외 투쟁이 그러니까 대단한 힘을 얻고 여론의 등을 얻고 전국을 돌파할 만한 힘을 못 만들어내게 될 거라는 거죠. 결국 원내에서 지금 승부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예를 들면 국민연금 개혁 문제부터 시작해서 지금 민생 법안들 조금 전에도 나왔습니다만 화물연대 관련된 지금 국민의힘 법안들도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강하게 부딪히면서 어디가 진짜 민생을 요구하는 정당인지를 보여주는 것 이제부터는 전 실력에서 승부가 날 거라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를 놓고 뭐 사법 절차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급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좀 방탄용 장외 투쟁이다 이런 시각인 것 같은데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 내에서 뭐 특히 비명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하고 민주당의 당무 뭐 전략 방향은 분리해야 된다 이게 목소리를 점차 얻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분리 목소리나 사법 처리에 대해서 뭐 이 찬성하는 여론이 뭐 30몇 %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민주당 지도부 특히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걸 간과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법 처리와 관련해서 국회 체포동의안이 만약 상정되면 부결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당헌 80조 민주당 당헌 80조의 기소시 당직 직무정지와 관련된 부분도 이게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좀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민주당 내에서 딴 얘기가 안 나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저변에 깔려 있는데 방탄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오늘 민주당이 오전에 의원총회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장관에게 그동안 자진 사퇴를 거듭 요구해왔고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지만 대통령실이 수용을 거부한 만큼 이제는 탄핵 소추안 발의가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앞으로 상황도 예상하십니까? 언론과 정부와 여당이 요구했던 것을 다 들었습니다. 저희가 청문회도 지나갔고 진상조사도 거쳤고 수사 과정도 거치고 여러 가지를 다 밟으면서 이상민 장관이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이 있음이 분명한데 책임을 방기한 사실을 확인했고요. 야3당의 보고서 채택하면서 파면을 요구한 바도 있고 해임 요구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듣는 둥 마는 둥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예전까지 해임 건의안을 저렇게까지 무시했던 정권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는 절차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치적 투쟁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탄핵을 할 만큼 중한 잘못을 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과정이라는 점에서는 전 뭐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불가피한 조치다.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상민 장관의 탄핵 소추안을 가지고 민주당이 요 며칠 동안 우왕좌왕했잖아요. 그게 저는 지금 이 문제의 이 이슈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가, 헌법이나 법률을 어긴 중대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내에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상민 장관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탄핵 소추가 가결되고 나면 이 직무정지에 들어가잖아요. 이 직무정지 기간 동안의 행정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이거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나 민심이 있으면 민주당이 그걸 덮어 쓰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게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 가면 소추위원이 그러니까 검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국회 법사위원장이 합니다. 그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금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잖아요. 예. 검사 역할을 할 분이 국민의힘인데 제대로 된 재판 진행이 되겠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걸 떠나서라도 이게 지금 그 탄핵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총선 전쯤에 난다면 만약에 그때 입증을 못하면 그 후폭풍을 누가 맞느냐.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걱정이 태산일 겁니다. 반대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이걸 추진하시는
지도부도 이런 걱정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느냐?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 문제가 발등에 불이 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저희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석의 정치연구소 신커의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